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는 기법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게 타임스탬프를 이용하는 거예요. 타임스탬프. 타임스탬프는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암호문 내에 메시지의 작성 시간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찍어서 보내면 수신한 사용자가 자신의 현재 시간하고 비교해서 어떤 정해진 시간 내에 들어오면은 최근에 생성됐다고 보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에서의 문제점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떤 보안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또는 장치에 접근해서 그 사용자의 시간 정보를 조작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겠고, 두 사용자들은 어떤 시간이 엇비슷하게 맞춰져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맞추냐면은 절대 시간하고 맞추게 돼요. 왜냐하면은 어떤 응용이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응용이 많은데 모든 응용들은 시간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을 활용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내 시스템의 시간을 엉뚱한 시간으로 바꿔 놓으면 내 자체가 여러 가지 응용을 쓸 때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시간은 현재 시간하고 맞게끔 늘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맞춰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보내는 사람이 미래 시간으로 우리가 찍어가지고 보내게 되면 현재는 거부당할 수 있지만 이 메시지가 나중에 미래가 되면은 유효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시간을 조정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조정하려면 둘 다 1년 뒤 시간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뒤에 나오는 난스 기반 기법에 비해서는 얘는 하나의 메시지로 이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공자가 요 값을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요 메시지의 최근성을 입증하려는 사용자도 얘예요. 그래서 타임스탬프 기반 기법에서는 제공자와 입증자가 같은 사람이고 검증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수 있어요. 시간 동기화가 된다는 문제점, 시간을 찍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해야 된다는 점, 사후 메시지 같은 걸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이런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스 기법은 한 번도 썼 적이 없던 어떤 난스 값을 준 다음에 그 난스 값이 메시지를 만들 때 사용되게끔 해가지고 이 메시지의 시간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NA를 보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메시지가 됩니다. 어떤 NA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 NA가 들어와서 왔다는 것은 이 NA는 내가 1번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내가 요거는 언제 만들었는지 대충 아니까 얘에 대한 시간이 예측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난스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공자는 A이고 입증자는 얘예요. 얘가 메시지의 최근성을 입증하는 거고 검증자는 제공자와 같은 인물이 돼요. 여기서는 입증자를 제공자가 신뢰할 필요는 없어요. 앞에 거에서는 제공자와 입증자가 같죠. 그러니까 입증자가 올바른 시간을 찍는다는 것을 검증자가 신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현재 준 NA를 쓰지 않고 다른 값을 쓰게 되면은 그냥 거부되죠. 그래서 얘는 NA를 쓸 수밖에 없어요. 최근성을 입증하려면. 그래서 얘는 얘에 대한 믿음 없이도 얘가 이 암호문이 요 1번 메시지 다음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스 기법을 시도 응답 기법이라고 그래요. 챌린지를 주고 그 챌린지는 리스폰스를 받아서 이 리스폰스가 챌린지를 봐야지만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시간 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이 난스 기법입니다. 그래서 난스 기법은 아까 타임스탬프와 달리 두 개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요 메시지를
최근성을 보장하려면 사전에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요 메시지랑 요 메시지에 대해서 최근성을 보장하려면 4개 메시지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로 갈 때 MB를 여기다 넣으면 MB가 일로 또 가면 요 메시지 최근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달아 있는 메시지를 보장할 때는 하나의 메시지에서만 보면 2개지만 여러 메시지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인 메시지가 필요한 건 아니죠.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로 전 단계에 그 시도 값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난스는 사용되는 방식은 크게 3가지 형태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난스를 줄 때 난스 값을 평문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올 때는 암호문으로 줍니다. 그러면은 이 암호문은 누구만 만들 수 있어요? KAB를 알고 있는 사람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NA는 뭐가 쓰일지 모르더라도 뭐가 예측 불가능성이죠. 어쨌든 이 값이 약간은 예측이 되더라도 이 NA를 이 메시지 자체는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그래서 최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은 최근성을 보장해야 되는 그 제공 값을 암호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NA를 알 수 있는 사용자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원래? KAB를 갖고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죠. 하지만 NA를 예측할 수 있으면은 KAB를 몰라도 평문으로 NA를 주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1번보다는 2번이 예측 불가능성이 되게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번에서는. 요거는 좀 예측 불가능성이 안 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얘는 예측 불가능성이 보장이 안 되면 이 KAB를 갖고 있는 사용자 말고도 다른 사용자도 NA를 줘서 얘를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의 차이고요. 보통은 이제 둘 다 암호된 형태로 왔다 갔다 할 건데, 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암호화할 텐데, 이 경우에는 1번 메시지랑 2번 메시지가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그냥 아무나 또 그냥 백 시키면 되겠죠. 암호문 안 풀어보고 백 시키면 되기 때문에 얘와 얘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예제에 보면은 NA 주고 NA 플러스 1 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와 얘가 뭐 값이 바뀐다든가 형태가 바뀐다든가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똑같으니까 KAB를 모르는 사람도 그냥 1번 메시지를 반송시켜가지고 2번 메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이거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 또는 공개키 암호를 썼을 때 이렇게 쓰지만, 다른 함수 썼을 때도 똑같이 난스 기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얘는 제공자 입증자 같고 여기서는 제공자 검증자가 같은, 그래서 얘는 한 개의 메시지, 얘는 2개의 메시지. 근데 메시지가 여러 개 있으면 그게 곱하기 2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정직성이 요구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입증자 정직성이 요구되지 않고 하나의 메시지 최근성 보장할 수 있고, 얘는 2개의 메시지. 클럭 동기화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클럭을 전혀 안 사용하니까 클럭이 공격당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메시지 바인딩 기능이 없고, 얘는 메시지 바인딩, 이 메시지 바인딩 기능이라는 거는 그 1번 메시지랑 2번 메시지가 서로 연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가장 그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때 가장 널리 사용하는 2가지 방법이 타임스탬프 기법하고 그 다음에 난스 기법입니다. 그거 말고도 의외로 또 많이 쓰는 게 하나가 카운터를 쓰는 거예요. 카운터라는 것은 두 사용자가 동일한 카운터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00부터 시작한다. 그럼 내가 메시지 보내면 나는 1로 바꿔서 주고 또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카운터가 서로 자기가 기존에 썼던 것보다는 큰 값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 카운터 값이 30이에요. 현재 값이 30이에요. 근데
어떤 메시지가 왔는데 카운터 값이 15인 값이 왔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메시지를 거부하게 됩니다. 옛날 메시지로. 33이 왔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는 33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내 카운터 값을 31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몇으로 바꿔요? 33이나 34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받자마자 내 값보다 큰 값이 오면은 오케이. 그리고 내 값을 그 값과 같은 값으로 옮기든 그보다 큰 값을 옮겨서 다음부터는 33이 오면 안 받아들이게끔 이제 처리를 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값에 플러스 1해서 줍니다. 둘 다 00이면 얘가 1 줄 테고 얘는 1로 바꾸면은 다음에 얘가 줄 때는 2를 줄 테고 3을 주고 4를 주고 5를 주고 6을 줄 텐데 중간에 주다가 보면 못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나보다 내가 5인데 아까처럼 10이 올 수도 있어요. 6을 기대하는데 근데 10 오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값은 10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보낼 때 11로 바꿔서 보내겠죠. 근데 얘도 타임스탬프와 마찬가지로 요 하나의 메시지에 제공자 입증자가 같죠. 그러니까 한 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스탬프하고 차이가 별로 없죠. 타임스탬프는 현재 시간 갖고 하는 거고 카운터는 타임스탬프 대신에 카운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은 뭐냐? 카운터는 절대 시간하고 동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사후 메시지가 온다고 해도 뭐 나는 10인데 15가 온다 그러면 그냥 내 것도 15로 바꾸면 돼요. 문제가 안 돼. 그러면 15가 나중에 또 쓰이면 그때는 거부되겠죠. 그래서 사후 메시지 같은 문제가 카운터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은 시간은 절대 시간하고 동결하죠. 그러면 저랑 여기 있는 70명이 안 되겠지만 60명, 50명 그 학생들하고 내가 타임스탬프 기억 기법으로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해서 내가 시간을 60개를 유지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내 시스템 클럭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도 시스템 클럭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N명의 사용자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더라도 시간을 N개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카운터는 각 사용자마다 다른 카운터를 쓰셔야 돼요. 내가 이 사용자하고는 지금 5번까지 썼고 저 사용자까지는 10번까지 썼고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로는 쓸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 줄 때는 이 사용자만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둘이 주고받았는데 다른 사용자도 뭐 이 사용자 똑같은 값으로 증가시킨다? 그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각 개별 사용자마다 뭐가 필요해요? 별도 카운터가 필요하죠. 그럼 내가 N명하고 통신하면은 카운터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N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확장성이 별로 안 좋죠. 확장성이 사용자 수에 비례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카운터는 좀 쓰기가 그렇죠. 근데 사용자하고 사용자끼리는 좀 그런데 사용자와 서버는 어떨까요? 서버는 어차피 사용자마다 정보를 유지하고 있어요. 사용자의 계정명, 뭐 사용자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64비트 카운터 하나 더 유지한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어때? 서버하고만 카운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는 카운터 몇 개 유지해? 하나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하고 서버 간에는 카운터를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하고 사용자끼리 통신하는데 카운터를 쓰면은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들이 1000명하고 카톡 하면은 1000개의 카운터를 유지하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카운터를 뭐 예를 들면 16비트 썼다, 32비트 썼다. 그러면 이제 unsigned int로 우리가 생각해서 쓸 거예요. 그렇죠? 0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서 맥시멈 값이 되면은 다시 뭐가 돼? 0이 돼야 되죠. 근데 그렇게 돌면 그렇게 도는 카운터를 우리가 순환 카운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쓰는 모든 카운터는 순환 카운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한정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메시지에 껴서 줘야 되니까
여기가 64비트면 늘 64비트 값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이게 무한 카운터가 아니라 유한한 카운터를 써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일정한 수의 카운터를 크기가 쓰면 한 32비트만 돼도 매 초에 1초마다 1씩 증가한다고 치면은 언제 되면 저 최대값이 될까? 한번 계산해봐요. 그게 이제 숙제예요. 그러니까 별로 64비트만 돼도 응용의 수명이 다 될 때까지 아무리 써도 그 맥시멈 값을 갈 수가 없어요. 0부터 출발하면. 그러니까 나는 유한 카운터 쓰는데 뭐 한 4비트짜리 써요. 그럼 그거는 금방 찾아. 0부터 15까지 쓰면 꽉 찬 거 아니야. 그렇죠? 4비트면.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런데 한 64비트만 쓰고 한 32만 써도 여러분들 그 응용의 수명 뭐 한 10년짜리다. 그럼 10년 동안에는 절대 최대값을 갈 수가 없게 되겠죠. 물론 또 누가 해코지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값을 막 거의 최대값으로 카운터 값을 바꿔놓으면은 또 문제가 되겠지만 보통 정상적으로 카운터가 증가한다 그러면 그게 유한 카운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게 응용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어떨 때? 충분한 크기의 카운터를 쓰면. 그래서 카운터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성이 보장되는 뭘 썼어요? 이런 거예요. 어떤 값이 최근에 생성됐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값이 또 쓰여지면은 그 값은 그 값을 만든 다음에 쓸 수 있는 거죠. 만들기 전까지는 못 쓴 거죠. 그래서 뭐 암호키를 쓰는데 이 암호키가 좀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암호키로 암호화된 모든 메시지들은 그 암호키가 만들어지고 나서 만들어진 거겠죠. 그러면 시간이 대략적으로 또 예측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생성된 걸 가지고 뭔가 만들어지거나 그 최근에 생성된 것이 어떤 입력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은 그 요소는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성을 보장되는 기법은 타임스탬프, 난스, 그리고 타임스탬프 약관 변형이 카운터. 요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운터에서도 나오는 개념인데 신뢰관계. 우리가 그 암호 프로토콜을 만들 때 서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뢰한다고 신뢰 서버를 쓴다 하고 얘기해요. 그러면 신뢰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 프로토콜에 정해진 약속대로 어김없이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서버는 요번에 이렇게 해야 되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짓 안 하고. 물론 우리가 모르게는 할 수 있어도 내가 요구된 거는 요구된 대로 만들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그래서 요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난스 기법을 쓰고 있죠. 난스 기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서버가 K를 주면서 거기에 난스랑 B를 넣어줬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풀어보고 이런 B나 NA를 보소 이 암호문이 KAS로 암호된 암호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가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알 수 있는 걸까요? 요 키가? 아니면 이 암호문 전체가? 이 암호문 전체는 NA가 들어가 있으니까 최근에 만들었다고 믿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요 KAB는 최근에 만들어진 건지 10년 전에 만든 건지 30분 전에 만든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 NA를 통해서 최근성을 보장하려는 거는 이 메시지 전체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요 키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의 목적은 요 키가. 근데 이 NA는 전체는 우리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지만 요 KAB는 확인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신뢰관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메시지를 A가 받으면 이거를 풀어서 NA와 B 같은 걸 확인해요. NA와 B를 확인하는 순간
제대로 풀린 거죠. KAS로. 그럼 KAS로 암호화되어 있는 암호문이구나. 그러면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서버가 만든 거라고 앨리스는 믿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신뢰관계가 아니더라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A를 보면 이 메시지는 요번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암호문 자체는. 이 암호문 자체는 이번에 생성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앨리스는 이 서버를 신뢰합니다. 뭘 신뢰하냐? 내가 요청을 하면은 얘는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최신의 키를 새롭게 만들어서 암호에서 주는 게 프로토콜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에 따르면은 여기에 집어넣은 것은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얘를 신뢰하고 있으니까 얘는 여기다가 뭘 넣어요? 최근에 바로 새롭게 생성한 키를 넣는다는 겁니다. 왜? 이 암호문 자체는 옛날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요번에 만들어진 거고 요번에 이런 걸 만들 때에 우리의 프로토콜 약속에 따르면은 여기에 옛날 키가 아니라 뭐 옛날에 썼던 것도 아니고 새롭게 랜덤으로 생성해서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KAB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단순하게 NA를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신뢰관계, 신뢰하는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얘는 내가 요청을 하면은 얘는 NA를 포함해서 새로운 키를 만들어서 넣어준다. 요번에 봤더니 이건 요번에 만들어진 메시지예요. 서버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키도 최근에 만들었다고 우리가 앨리스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자체를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전체를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또 얘가 만들었다는 걸 알고 그걸 통해서 조 안에 포함된 KAB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것을 신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의 의미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학적인 어떤 절대 불가역적인 뭔가를 통해서 메시지의 요 키의 최근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 신뢰관계를 우리가 가정하지 않고도 메시지의 최근성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방법이 신뢰라는 걸 통해서 쓰는 거예요. 얘를 신뢰한다. 그러면 실제로 얘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운영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암호문에서 어떤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 암호 기술 자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암호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갖고 하냐? 신뢰관계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암호 프로토콜에서의 신뢰관계라는 것은 어떤 사용자를 신뢰하면 그 사용자는 프로토콜에서 약속한 대로 행동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게 이게 쉽진 않은 거죠, 원래. 근데 뭐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콜을 설계를 할 때는 참여자들 간에 어떤 신뢰 관계를 가정하게 되면 프로토콜 안전성이 이와 같은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프로토콜 쓰려면 우리가 이런 서버를 실제로 이 정도로 신뢰할 수 있냐? 서버 해킹 안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서버를 운영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은 우리는 그 신뢰를 뭐로 하냐면 뭐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이름 갖고 신뢰를 많이 해요. 이건 삼성이 한 거니까 믿어야지. 이거는 뭐 구글이 하는 거니까 믿을 수 있겠다. 소기업이 하면은 못 믿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게 그렇게 꼭 그렇지는 않죠. 실제 보면 대기업이라고 꼭 믿을 건 아니고 또 정부에서 하는 거라고 꼭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쵸?
대기업이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정부가 기업보다는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여겨지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구들도 저 친구를 믿는 정도랑 옆에 있는 친구를 믿는 정도가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A가 B를 신뢰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한다는 걸 믿는 것인데, 신뢰와 관련된 주장들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내 프로토콜에서 그런 신뢰를 가정한다. 너 그거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정했어? 그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이게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쪽 프로토콜에서 는데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뢰와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틀렸다라는 거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그리고 특히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참여자들은 신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사고자 하는 고객과 판매하고자 하는 그 업체, 샵은 서로 원래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우리는 통상적으로 메이커라기보다는 그 사이트를 보고 신뢰도를 좀 달리 얘기하죠. 이게 11번 가다. 그러면 좀 믿는 거죠. 11번 가니까 믿는 거고, 11번 가 안에 있는 판매자를 믿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11번 가가 뭔가 해주겠지. 판매자가 뭔가 안 해도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보통은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프로토콜 보안 요소 충족시키기 위해 신뢰기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응용에 따라서는 이런 적절한 신뢰기관 찾는 것이 어려울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보기관에서 운영 또는 승인하는 기관만 신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이제 요즘 와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공인인증기관이라는 거는 누가 공인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공인해 주는 거예요. 사설인증기관이라는 거는 정부가 아니라 사설 업체가 하는 거예요. 미국은 베리사인 뭐 이런 데들이 어때요? 사설 기업이에요. 공인기관, 정부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미국이라는 데는 중앙은행도 미국 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그쵸? 그거 알고 있어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은행들이 모아서 만든 회사예요. 근데 그거 갖고 신뢰하는 사회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하지. 중앙은행이 삼성, 현대, 뭐 롯데가 만들어서 만드는 거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신뢰를 해? 걔네들이 그 화폐를 얼마나 발행하고 얼마나 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미국이 희한한 나라지 우리나라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근데 그 사회는 신용이라는 사회가 꼭 정부기관이라고 해서 신뢰를 하고 사설 업체라고 해서 신뢰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되게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주장하는 게 왜 정부만 인증을 하냐. 왜 정부에서 공인인증서만 쓰게끔 강요를 하냐. 물론 강요하는 건 잘못됐어요. 누가 초이스하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냅뒀어요. 여러분들은 공인인증서에 그 인증서를 쓸래? 사설 기관에서 삼성에서 인증해주는 키를 쓸래? 그럼 어떤 거 쓰겠어요? 나는 정부 거 쓸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무조건 공인인증서만 쓰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정부 뭐에서? 법에 의해서. 근데 그게 이제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프리하게 냅둬라. 뭐 삼성이든 뭐 네이버든 뭐 아니면 다른 업체든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사설 인증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라. 근데 그 사설 인증기관에서 내가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쓰냐 안 쓰냐는 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사용자의 몫이에요. 사용자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논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부를 신뢰할 수 없어서 공인인증기관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공인인증서가 나쁘다는 건 공인인증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공인인증서만 쓰게끔 했냐. 미국은 그렇지 않다.
너무 또 엄격하게 제한하는 게 문제예요. 조금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조금은 오픈을 해줘야지. 이 신뢰관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요즘은 뭐예요? 클라우드 시스템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USB를 안 들고 다녀요. 1년 전만 해도 줄기차게 USB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USB에 강의 노트든지 중요한 자료는 다 USB에 들고 다니고 컴퓨터마다 내가 USB를 꽂아서 그 자리에서 쓰면 내가 필요한 자료는 다 USB에 있습니다. 지금은 USB를 안 쓰고 다 내 자료는 어디가 있냐면 드롭박스에 있어요. 드롭박스. 그럼 어느 컴퓨터에 가든 드롭박스만 접근하면은 내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써요. 근데 그런 드롭박스들이 우리가 웹하드라고 불리지만은 이제 지금의 용어로는 뭐예요?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구름. 그 구름 뒤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되죠. 그렇죠? 내 데이터가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내 데이터가 100개 컴퓨터에 나눠져 있는지 50개에 나눠져 있는지 나는 몰라도 쓰면 돼. 그리고 내 데이터가 늘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되면 접근 가능하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터 자체를 드롭박스 업체를 구글 업체를 얼마만큼 신뢰해야 되냐? 신뢰하기가 싫죠. 그래도 어떻게 돼? 편리하니까 쓸 수밖에 없어요. 암호화 해놔요? 여러분도 암호화 해놔요? 안 해놔요. 그냥 올려놔요. 그러면 거기에 그런 보안은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드롭박스, 구글을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네이버면 네이버를 신뢰하는 겁니다. 걔네들은 내 데이터를 봐도 된다라고 한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또 우리가 그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뭐 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면서 암호에서 올리고 또 내가 필요할 땐 다운받아서 복구하고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냥 믿는 거지. 물론 아마 통신은 암호화를 해줄 거예요. 괜찮은 업체들은. 그렇지만 서버 내에서는 암호화되어 있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은 실제 드롭박스나 네이버나 뭐 구글도 마찬가지. 지메일 같은 경우도. 지메일은 맨날 내 메일을 분석해요. 그래야 걔네들이 똑똑해지니까. 얼마 전부터 우리 아는 선배는 검색할 때마다 그 시크릿 모드 가서 검색한대요. 그러지 말라고. 왜? 그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하면 구글이 기록을 안 남기고 그 활용 안 해요. 근데 구글이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것도 있고 클릭 안 하는 게 있죠. 그러면 그 여러분의 선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문서들을 어떤 키워드 검색했을 때 뭐 어떤 게 좋아지는 거지. 그게 이제 빅데이터가 되고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모으면 좀 더 어떻게 돼요? 좀 더 정확한 검색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죠. 아예 쓰지 마.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를 해야 되냐. 그래서 요즘에 그 암호학 쪽, 정보보안 쪽에서는 그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진척은 안 된 것 같아. 효율적으로. 그래서 클라우드에 내 데이터를 이제 원하는 거는 드롭박스도 네이버도 구글도 내 데이터는 볼 수 없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올릴 때. 근데 그거를 사용자하고는 조금 투명하게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핫한 거다. 클라우드. 우리가 클라우드 시스템의 보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정보보호 쪽으로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할 거면 하나의 좋은 탭 토픽 중에 하나가 이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뭐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그것도 하나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관계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체 인증을 하는 방법. 개체 인증은 우리가 인증을 할 때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인증을 제공하는 사용자만 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시그 B를 주면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C 그 B는 B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NA를 주고 NA를 서명해서 얘한테 주면 A는 이 메시지가 누가 만들었다고 믿어요? B가 만들었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증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옛날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요번에 만들었다고 믿을 수가 있겠죠. NA가 들어가 있으니까 최신에 만들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거를 한번 공격을 해봅시다. 이 공격 같지도 않은 공격인데 NA를 하면 얘가 NA를 가로막아요. 가로막고 NA를 B한테 줘요. 나 C다. 그러면 얘가 똑같이 서명을 해서 줘요. 그럼 이 서명을 A한테 줘요. 그러면 얘는 누구를 위해서 답변을 만들었어요? 아니지. 요 나쁜 놈. 얘가 C라고 하면 C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A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C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얘는 NA를 주는데 나 A야. 뭐 A라는 게 빠졌다고 칩시다. 그럼 있다고 쳐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A가 있고 얘가 그거를 C로 바꿨다고 쳐도 그러면은 얘는 요 메시지를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C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A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럼 이걸 받으면 이 메시지는 뭐를 확인할 수 있어요? A는 B가 만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B가 날 위해서 만들어준 건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약한 인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인증은 되지만 저 메시지가 만들어진 메시지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인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같은 값이면 우리는 약한 인증보다는 강한 인증을 제공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강한 인증을 제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 안 나오네. 강한 인증을 제공하려면 여기다가 A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받았을 때 아, B가 한 거야. B가 최신한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한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에 A도 있고 C가 들어있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C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 C가 들어간 걸 얘한테 주면은 뭐야 이거 나한테 준 게 아니라 엉뚱하네. 문제가 있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강한 인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 메시지를 응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강한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한 인증. 그래서 우리는 개체 인증을 할 때 약한 인증을 하기보다는 강한 인증을 하도록 해야 된다. 강한 인증이라는 건 수신한 사용자가 이 메시지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단순한 방법은 여기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명명기법, 네이밍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그 누굴 위한 건지를 그 사용자의 식별자를 넣는 거예요. A. 그렇게 해서 이제 보는 게 있는데 요 다음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프로토콜을 분석을 할 때 지금 약한 인증인지 강한 인증인지를 구분해서 프로토콜을 분석해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분석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프로토콜을 기술하는데 요 프로토콜은 A와 B랑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A랑 C랑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럼 A 입장에서 봅시다. A 입장에서 이걸 봤더니 B랑 할 때는 B의 서명이 오고 C랑 할 때는 누구의 서명이 와요? C의 서명이 오죠. 그럼 A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메시지가 구분되죠. 구분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꾸로 B가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 입장이에요. 프로토콜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프로토콜 시작하지 않지만 프로토콜에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A가 시작하고 누가 하겠죠. 그럼 반응하는 입장에서 B가 A랑 할 때랑 B가 C랑 할 때를 또 프로토콜을 써봐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두 개를 봤을 때 A랑 할 때랑 C랑 할 때랑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넣는 값은 달라지겠지만 이 난스 값은 달라지겠지만 구분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이 구분이 안 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겠구나. 허점이 있다. 여기를 노리면 뭔가 공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콜을
A가 B랑 할 때, 또 A가 C랑 할 때를 써보고 구분이 돼야 되겠고, 거꾸로 B가 A랑 할 때랑 B가 C랑 할 때를 가정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구분이 돼야 돼요. 구분이 안 돼. 그럼 구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이름을 넣어주면 내가 지금 통신하는 A, C 넣게 돼요. 그러면 이 메시지와 이 메시지는 내가 누구랑 할 때에 따라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상대방의 식별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랑 얘는 구분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죠? 얘를 바꿔치기 하면은 받는 사람들이 잘못 왔구나 하는 걸 알아요. A면은 A가 들어간 메시지를 기대하는 거지 다른 메시지가 들어가면 거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우리가 강한 인증, 약한 인증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어떤 프로토콜이든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비교해 봄으로써 모호한 부분, 즉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문제예요. 그럼 구분이 되게끔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강한 인증이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용어 하나만 설명드리면 상호 인증하고 일방의 인증이 있는데 요 프로토콜은 B가 A한테 인증하는 거예요. 나 B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A는 안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방향 인증 프로토콜이고 상호 인증은 A가 B한테도 B가 A한테도 서로 해야 돼.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 더 필요하겠지. 시그 A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에서 상호 인증을 하는지 어느 한쪽만 인증하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보통 웹에서는 상호 인증을 하지 않고 일방향 인증만 합니다. 누구만 해요? 그렇죠. 서버만 그 브라우저가 확인해요. 얘가 구글 서버인지 네이버 서버인지는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네이버나 구글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용자인지는 패스를 통해서 하지 별도로 어떤 메커니즘 써서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프로토콜의 안전성. 암호 알고리즘은 요구사항이 명확해요. 뭐 비밀성을 만족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럼 비밀성이 제공이 되는 거죠. 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암호 프로토콜이라는 건 키확립 프로토콜, 전자선거 프로토콜, 전자화폐 프로토콜, 뭐 수십 가지 프로토콜들이 있고 각 프로토콜에서 만족돼야 되는 요구사항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복잡한 것을 100% 우리가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안전하다고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알고리즘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이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쉽지 않다. 그리고 보통 지금까지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 안전한 경우가 많아요. 미래에 어떤 공격이 있을지는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공격들에 대해서는 얘는 안전하겠지 하고 했는데 어떤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공격했더니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안전성을 증명하는 게 알고리즘보다는 프로토콜이 더 어렵다. 왜? 프로토콜에서는 만족해야 되는 사항들이 매우 복잡하고 많아요. 예를 들면 전자선거다. 전자선거는 사용자의 비밀성이 보장이 돼야 되죠. 그리고 1인 1표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나중에 집계가 되고 나면은 집계가 정확하게 됐는지 뭔가 검증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뭐 복잡해요.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데 그래도 얘도 이제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죠. 요즘은. 그래서 얘도 증명할 때 어떻게 하냐? 모델을 세우고 그 모델 하에서 안전하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모델이라는 것은 공격자 모델입니다. 어떤 종류의 공격자가 있을 때 그 공격자한테 이러이러한 능력을 주더라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전하다.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의 능력이 강력할수록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프로토콜이 안전하다고 증명하면은 프로토콜의 안전 수준은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이 증명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어렵지만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가정하에 증명했는지 보고 그 가정이 현실성이 있는 건지를 봐야 돼요. 현실성이 없으면 실세계에 사용했을 때에는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늘 또 고민해야 되는 게 공모 공격. 혼자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용자가 뭔가 합심해서 공격하는 공격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은 되게 복잡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건 능력화는 모든 참여자의 통신을 제어할 수 있고 질환 수행 통해 세션 키를 얻을 수도 있고 참여자의 장기간 키를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키를 알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키가 알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키들은 노출이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래도 만약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노출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파급 효과를 최소화시키면 좋겠죠. 그리고 이 공격자는 외부 공격자일 수 있고 내부 공격자, 그러니까 정당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용자일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뭐 둘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 프로토콜을 분석한다. 그럼 여러분은 내부 사용자예요. 왜? 카톡을 진짜 쓰고 있으니까. 내부 사용자로서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 끝났는데, 안전성만. 프로토콜은 또 안전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이어야 돼요. 안전한데 효율성이 너무 꽝이야. 그럼 현장에서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그래서 프로토콜은 실제 현장에서 쓰여야 되기 때문에 안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응용에서 요구되는 효율성까지 갖추어져야 돼요. 근데 보통은 효율성과 안전성은 서로 간에 상충관계가 가지고 있어요.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그러죠. 안전성을 높이면 효율성은 어떻게 될까? 떨어져요. 효율성을 높이면 안전성이 떨어져요. 근데 효율성을 높이면서 안전성을 너무 희생하면 그 자체로서는 프로토콜이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효율성을 따질 때는 크게 두 가지 따집니다. 계산 효율성, 통신 효율성. 계산 효율성은 참여자들이 그 프로토콜에 참여할 때 내 CPU 능력을 얼마만큼 소모해야 되는지를 따지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통신 효율성은 내가 이 프로토콜과 프로토콜에 참여했을 때 얼마만큼 큰 메시지를 전송해야 되겠고 몇 번 전송해야 되겠고 한번 그 프로토콜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지가 여기에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 효율성은 그냥 그 클라이언트들이 또는 서버들이 하는 계산량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뭐에서 좌우되냐면 그 안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뭐 해시만 쓴다. 그럼 좀 더 효율적일 거고, 공격키가 쓴다. 그럼 무거울 거예요. 근데 공격키도 쓰고 대칭키도 쓴다. 그럼 대칭키를 얼마 쓰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공격키 씀으로써 거기에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키만 갖고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연산들이 쓰이는데 얘가 워낙 무거운 연산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고 뭐만 보면 돼요? 가장 무거운 연산. 걔만 갖고 비교를 해보면 돼요. 얘가 한 번 쓰이는지 두 번 쓰이는지. 그래서 사용된 암호 기술이 결정이 되는데 이 계산 효율성은 얘도 마찬가지겠지만 통신 효율성도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효율성이 변할 수가 있죠.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퀀텀 컴퓨팅의 도입. 그렇죠? 조만간에 도입된다는데 퀀텀 컴퓨팅 세상이 오면은 어떻게 될까? 저는 은퇴하고 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막 현장에 있을 때이지 않을까? 퀀텀 컴퓨팅. 그리고 통신 효율성은 메시지 수와 메시지 크기에서 좌우됐는데 우리는 통신 효율성을 따질 때는 라운드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라운드 수.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횟수를 줄이는 게 메시지를 크게 보내는 것보다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통신 효율성에서. 근데 메시지의 크기가 크면 무선 통신에서는 배터리 많이 잡아먹는 거죠. 메시지 크기가. 무선에서는. 무선에서 가장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메시지 송신이에요. 메시지 보낼 때. 메시지 보낼 때 내가 갖고 있는 파워를 써서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또 따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말의 특성에 따라서 효율성이 매우 강조될 수 있습니다. 뭐 NFC 쓰는 프로토콜이다. NFC 알죠? 여러분들 요즘 저도 NFC 많이 쓰는데 교통카드
요즘은 나는 그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게 카드 쓰는 게 아니라 뭐죠? 내 핸드폰에다가 그거 해놓으면 핸드폰을 갖다 대는 게 편하더라고요. 핸드폰 늘 보고 다니다가 찍고, 근데 카드 꺼내려면 또 꺼내고 뭐 이렇게 되고, 카드 여러 개 있으면 또 하나만 대세요 나고 그러고, 핸드폰 딱. 그래서 요즘은 그 핸드폰 쓰는 게 NFC죠. NFC는 거리가 일정한 거리로 와야 돼요. 멀리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 불편하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지나가는데 내 거 읽어서 차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걔는 원래 가깝게 해야지만 되게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이 다른 거예요. 오씨, 멀리 떨어졌는데 안 돼. 이거 나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걔는 멀리 떨어졌으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식당에서 쭉 걸어갔는데 내 차징이 됐어. 그럼 안 되죠. 내가 의도를 표시해야 돼. 의도를 표시하는 거는 갖다 대야 되는 거지. 근데 그냥 이러고 지나가는데 계산돼가지고 막 내 돈에서 차징되면은 그럼 시스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돼야 된다. 그거는 또 다른 응용인 거죠. 그렇죠? 그때는 NFC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NFC는 그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읽는 장치에 거의 10cm 가까이 갖다 대야지만 동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FC는 후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바보예요. 그게 그 의도를 갖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고, 옛날에는 이 내부 연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려면 연산을 줄여야 되겠죠. 배터리 소모 같은 걸 내부 연산을 줄이는 방법을 쓰는데, 하나 맞이 방법은 공기키 연산 같은 고비용 연산들을 안 쓰고 저렴한 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NFC 쓸 때는 공기키 연산을 대부분 안 쓰려고 그래. 왜? 전력을 많이 쓰고 소비하니까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개키를 안 치고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공개키를 써야 되면은 공개키 연산을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배터리 소모가 줄어드는 거고요. 또 사전 계산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됐을 때 그 순간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계산이 된 것 중에 미리 계산해 놓을 수 있는 것은 그거랑 거리가 없을 때에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적 얘기냐면은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핸드폰 나오기 전에 우리가 썼던 게 혹시 PDA라는 거 알아요? PDA? 그 PDA라고 하는 조그만 핸드폰 같이 생긴 컴퓨터가 있는데, 얘는 목적이 뭐냐면은 들고 다니면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들고 다니면서 쓰려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내가 쓰고자 하는 걸 다 담아놔야 돼요. 여기서 온라인으로 접속해가지고 서비스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방식은. 옛날에는 이렇게 무선 통신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 내가 쓰다가 집에 오면은 크레이드 같은 데 꽂아놔요. 그러면은 거기서 내 PC에 있는 걸 다 일로 옮겨놔요. 필요한 것들. 내 메일 정보나 이런 거. 그럼 내가 아침에 끄면, 갖고 나오면 여기서 막 볼 수 있죠. 작업할 수 있는데 얘랑 통신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가서 싱크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꽂아놨을 때 막 해놓으면 배터리 소모돼 안 돼. 어차피 충전하고 있으니까. 그때 충전 막 계산을 필요한 거 하게 되겠고, 뽑았을 때 들고 다닐 때는 웬만큼은 계산들을 안 하게끔 해놓는 거예요. 근데 미리 사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산된 값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늘어나요. 프리 컴퓨테이션 한다는 거는. 근데 이거는 옛날 방식의 컴퓨터에 쓰는 거예요. 지금은 항상 들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쓰잖아요. 싱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옛날 얘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질문 있어요 혹시?